안녕하세요. 예정대로였다면 다가오는 5월에 결혼식을 올렸을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년을 만난 남자친구하고 한참 결혼 준비 다 해놓고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파혼을 했지만 후회가 남지는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릴 적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맨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엄마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혼하게 된 게 죄송할 따름이긴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취직을 했고 그 뒤로 독립해서 쭉 혼자 살아왔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남자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이긴 하지만 괜찮은 조건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고 회사 가까운 곳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커플들처럼 연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결혼 이야기 나오고 서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오픈했을 때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저랑 액수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당시 5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거든요. 직장 생활을 했던 횟수만 따져봐도 남자친구가 저보다 3년을 더 일했는데 액수가 똑같다는 건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요. 계약직이긴 해도 연봉이 저보다 높기까지 했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뭐 반반 결혼들 많이 한다는데 제가 좋다 싫다 정할 이유나 있나 싶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반반 결혼하는 거고 돈이야 지금 모아놓은 돈보다 앞으로 둘이 결혼해서 모아나갈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면 그만큼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네 손에 내 손에 따질 것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결혼 전에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연구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싶었습니다. 양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좋고 못 받아도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집안에 도움 하나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자리 잡고 다 하셨다는데요, 뭐. 저희 부모님도 하셨던 건데 저라고 못하겠나 하는 용기도 생겼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는 한참 멀었지만 저희는 일단 신혼집을 먼저 구해 살림부터 합치기로 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독립해서 살고 있던 원룸, 자취방 계약이 비슷한 시기에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집에 살게 될 텐데 미리미리 알아보고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미리 구해서 들어가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좋은 조건의 매물을 우연찮게 하나 찾을 수 있었어요. 지어진 지 진짜 오래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구축 아파트이긴 했지만 위치적으로나 뭘로 보나 저희 예산으로 이만한 곳이 없었어요. 전집 주인분이 새로 계약한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살고 있던 집이 나가질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격 또한 주변 시세에 비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해 저 혼자 먼저 그 집을 보고 왔는데 집이 워낙 안 나가서 수리해놓으면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서 집주인분이 자기 돈 들여서 수리도 싹 다 해놓았더라고요. 집도 남향이라 햇살도 잘 들어오는 구조였고요. 대로변이 가까워서 주변 치안도 괜찮아 보였고 조금 오래되었다는 것 빼고는 신혼집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전 집주인분이 자기도 상황이 급박한 터라 지금 계약하고 잔금도 빨리 치러주면 도배랑 장판까지 싹 자비를 들여서 해주겠다 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날 곧바로 계약금을 걸어버렸어요. 집주인분께 가능하면 그날의 남자친구와 함께 다시 한번 방문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자친구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이쪽으로 오라고 불러내 집 구경을 같이 한번 더 했어요. 남자친구도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저 혼자 결정에 계약금을 걸어버린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오히려 저보다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집주인분 사정상 저희가 잔금을 빠르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저한테 그동안 자기 돈은 어머니가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엄마한테 돈 관리를 맡겨야 하나 싶었지만 자기가 원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돈은 그냥 두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대출을 받자고 하는 거냐 물었더니 그 돈이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현재 그 돈을 당신 지인들 몇몇한테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받으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그래서 그 돈을 당장 내놓으라기에 조금 그런 게 있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었어요. 남자친구는 몇몇 분들이 당장 빌려간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그쪽 사람들 상황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용 확실한 사람들이고 못 받을 돈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겠냐고. 어머님이 관리해주고 있어도 엄연히 그건 당신 돈이고 우리가 당장 필요한 돈인데 왜 어머님 지인분들 사정을 따져서 우리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느냐 되물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어머니가 그걸로 용돈도 벌고 하시는데 한 번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냐며 사정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자도 이자지만 뭐 남자친구 말대로 그 돈을 빠른 시일 내로 돌려받는다고 한들 대출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내야 하잖아요. 그런 손해를 떠안으면서까지 남의 사정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일이 이렇게 꼬인 건 미안한데 너한테는 아직 우리 엄마가 남이냐고 하면서 그 말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황에 또 위약금까지 물어내기도 그렇고 정말 그 집이 마음에 드는 데다가 조건도 좋았으니 고민이었어요. 다행히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노후자금을 가지고 잔금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출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잔금 치르면서 도배 끝나고 나서 저도 딱 제 원룸 계약이 끝난 덕분에 곧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는 것만큼은 편한 데서 자야 한다고 침대를 하나 사주셨고요. 집 사는데 돈을 전부 다 써버린 관계로 잔금을 먼저 치르면서 남자친구한테는 한 달 내로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돈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서운한 듯 보였지만 한 달이면 충분히 정리될 것 같다고 괜히 일만 들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왔고요. 그런데 또 막상 거기서 한 달 반이 더 지났는데 남자친구는 돈의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다간 평생 가도 대답 한번 시원하게 못 들을 것 같아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대충 날씨가 좋다느니 하는 얼토당토하는 화제로 말을 돌리려고 했고요. 딱 봐도 어머님한테 말도 못 꺼냈구나 싶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내가 어머님하고 직접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는데 이젠 저도 봐줄 만큼 봐줬다 싶었고 그러면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서 물어보라고 했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주저하던 남자친구는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제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답변은 참으로도 어이가 없었고요. 저도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돈은 언제쯤 준비되냐는 남자친구의 물음에 예비 시모는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잔금도 다 치렀다면서 대체 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서 말이죠. 남자친구가 제가 옆에서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표정이긴 했지만 제 눈치를 보느냐고 말해주지는 못하고 그래도 주기로 한 돈인데 빚지고 있는 기분이라 빨리 주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에도 그쪽 집 노후자금으로 내줬다고 하지 않았냐, 그 또한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설마 그 딸한테 이자라도 받겠냐 하면서 최대한 그 돈을 당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나오더라고요. 막말에 가까운 예비시모 발언이 썩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말 다 했냐고 따져 물을 뻔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 말 맞다나 저희 아버지께서 자식인 저한테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 돈을 해주신 건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께서 일도 하고 계셔서 당장 급한 돈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예비 시모도 자식 돈을 가지고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식이 자기 돈이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얼마 돈 좀 벌겠다고 그 돈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 뻔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돈을 가지고 계시겠다는 건지 그냥 하루라도 빨리 돈을 돌려주시는 게 앞만 봐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할 말 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미안해 죽으려는 표정이었죠. 안 되겠다고 제가 직접 어머님하고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성격이 좀 괴팍한 게 있어서 한번 척지면 어지간해서는 풀지 않고 영원히 등 돌리고 지내는 분이시라며 곧 결혼 앞두고 있는데 돈 문제로 그렇게 다투면
우리 앞에 파혼 말고 기다리는 게 뭐가 있겠냐 하더라고요. 급한 대로 남자친구가 자취방 계약이 끝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아버지한테 돈을 일부 갚았고 그 돈은 꼭 저희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해서 갚아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취방 계약이 끝나면서 그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짜를 최대한 늦게 잡은 건 이제 집은 생겼으니 혼수 등등 결혼식 비용 전반적인 걸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가전들은 중고시장에 올라온 저렴한 것들을 사오거나 마트에서 파는 제일 저렴한 물건들로 채워놓았고요. 14평의 방 2개짜리 집이었기에 일단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각 방을 쓰기로 했어요. 혼전동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이 많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먼저 같이 살아보는 게 좋다고 하셨고 이렇게 된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이 한 집에 잠깐 살았던 게 정말 잘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을 합치고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한 듯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몇 번 다녀간 뒤부터는 아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대놓고 물어오더군요. 말로는 제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당신이 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이따금씩 아들 집에 들러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일하느라 바쁜 저희들 대신에 회사에 있을 시간에 들러서 우렁각시 마냥 집안일도 해주고 그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말들이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았고 와닿는 것도 없었어요.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 해도 저렇게 말도 없이 불쑥 집에 찾아오면 정말 싫었을 거예요. 비밀번호도 아예 궁금해하지도조차 않으셨을 테고요. 만에 하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알려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라는 말부터가 믿을 수가 없었지요. 잔금 치를 때만 해도 네 돈 내 돈 하셨던 분이고 굳이 저한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돼주고 싶다는 분이 100% 제 돈과 저희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을 아들 집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만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 비밀번호는 저희 아버지도 모르시고 앞으로 알려드릴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예 집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주소조차 모르신다고요. 제 대답에 예비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냐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정작 그렇게 포기한 척하고 돌아가서는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쩔 때는 밤 11시가 넘어서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하니 정말 문 앞에서 인기척만 느껴져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시달리다 결국 제가 항복을 했어요. 내 집에서 잠도 편하게 못 자겠고 스트레스 받는 걸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도 계속 이만하면 그냥 알려드리고 말자며 저를 설득하던 걸 보니 제가 아니었어도 아마 언젠가 남자친구가 알려드렸을 것 같네요. 아무튼 비밀번호를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저희 일하고 있는 사이에 집에 들러서 밥도 해놓고 집 정리도 해주고 그러겠다던 그 말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오니 벌써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신 적이 있었어요. 편하게 들어누워서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TV 보면서 드신 건지 거실 바닥에는 온갖 과자 봉지며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고요.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에 네 허락까지 받고 와야 되냐는 대답을 하더군요. 우리 집 TV가 당신 집에 있는 것보다 화질도 선명하고 화면도 커서 TV 보는 맛이 나니까 온 거라고 하대요? 앞으로 TV 보고 싶을 땐 여기 와서 보겠다고 대놓고 통보까지 하면서요. 원래는 저희들 퇴근하기 전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며 이참에 저녁도 먹고 가야겠다고 저보고 아들 퇴근 시간 맞춰서 밥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예상은 했지만 저한테 했던 말들이 비밀번호 하나 받아내겠다고 꺼낸 개수작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고작 이딴 이유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는 게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몇 번을 생각해봐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한마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타이밍 좋게 남자친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방문 너머로 남자친구가 여긴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예비시모는 저한테 했던 대답 그대로 TV가 화면이 크고 보기 편해서 왔다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남자친구 입에서 그런 이유로 오실 거면 오지 마시라는 대답을 기대한 제가 바보였어요. 남자친구는 그렇냐고 하면서 아직 소파를 안 샀는데 소파부터 하나 사야겠다며 자기 어머니 편하게 TV 볼 환경을 만들어줄 생각밖에 없어 보였거든요. 식사는 배달음식 시켜서 대충 먹었어요.
주중에는 일 때문에 저나 남자친구나 지쳐있던 상황이다 보니 식사는 되도록 간편하게 때웠거든요. 밥을 어떻게 차려주길래 먹을 게 없어서 배달을 시키냐는 예비시모 잔소리가 있었지만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넘겼어요. 식사 준비 똑바로 안 한 네 잘못이라며 저보고 시키라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감지하고는 자기가 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고요. 밥 먹는 내내도 분위기는 안 좋았고 예비 시어머니도 TV도 볼 만큼 보고 밥도 먹어서 배도 불렀는지 이만 가보겠다며 그제서야 집에 돌아갔고요. 평소보다 심하긴 했지만 그날따라 이 상황들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이 정도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되겠나 싶고 머릿속에 많은 고민이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괜히 남자친구랑 있어봐야 싸움만 하겠다 싶어서 먼저 쉬겠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남자친구가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제 고충을 이해하고 사과를 하러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날 예비시모랑 있던 일은 있고 남자친구와 허심탄회하게 앞으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제 기대를 다 무시하고 대뜸 우리 집 TV를 떼서 엄마 집에 설치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TV를 잘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막말로 우리 집 TV가 몇백만 원 하는 대기업 TV도 아니고 그냥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싸구려 TV 아니겠냐고. 이참에 싸구려 TV 하나 포기하고 생색 좀 내면서 엄마한테 점수 좀 따면 되는 거 아니냐대요. 어머니 와 계시는 거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거 오늘 제 반응만 봐도 잘 알겠다며. 그러면 우리 집 TV를 가져다가 엄마 집에 설치해주면 어머니도 이렇게 TV 보러 빈집에 들락거릴 일도 없을 테고 그러면 너는 엄마가 안 와서 좋고 어머니도 좋은 TV 하나 생기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둘이 서로 윈윈하는 거라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날 하루는 물론이고 이전부터 참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좋게 풀고 넘어갈 생각은 이미 진작에 사라지고 없었고요. 그게 당신 어머니만 좋은 거지 어딜 봐서 서로 좋은 거냐고요. 그리고 자꾸 우리 집 TV, 우리 집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막말로 이 집에 네 돈 들어간 게 뭐가 있다고. 내 집을 두고 왜 자꾸 우리 집 꺼리느냐고요. TV 하나 놓아드린다고 안 오실 분이었으면 진작에 안 오셨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네 돈으로 이자 받아서 용돈 벌고 계시지 않냐. 벌써 그때부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돈으로는 대체 뭐 했길래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TV 하나 장만 못하고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 집까지 쳐들어와서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에어컨이 시원해서 좋다. 침대가 편해서 좋다 하면서 내 집 살림 다 어머니한테 가져다 바치고 그때가 돼서 못 오게 할 거냐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살림살이 가져다 바칠 생각하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전화 한 통 드려서 그만 좀 오시라고. 이대로 가다간 결혼하기 전에 파혼당할 판이다 한마디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따졌네요. 저도 말이 조금 심하긴 했지만 여태껏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좋게 넘어가서 좋은 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자기도 불만이 많았다면서 기분 나빴던 일들을 늘어놓더라고요.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뭐 우리 엄마가 내 돈 떼먹을 것처럼 말했다던 것부터 비밀번호 그거 알려드리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지은 지 30년도 더 된 아파트 가지고 그렇게 생색이냐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잘 지내볼 생각부터 해야지.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연 끊을 생각부터 하냐고 입에 개거품을 무는데 그쯤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고. 그럼 얼른 가서 TV부터 설치해드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포자기한 걸 남자친구는 자기가 저랑 말싸움을 해서 이긴 거라 생각이라도 했는지 이내 표정이 싱글벙글해서는 TV 달아주고 엄마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TV 가지고 지 엄마 집으로 출발한 순간에 저도 행동을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에 지 돈 들여서 이 집에 가져온 거라고는 혼자 자취할 때부터 쓰던 옷걸이 몇 개가 전부였네요. 여행 가방이라도 있다면 거기다 담아줬겠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다가 차곡차곡 담아줬어요. 현관문 밖에다 내놓으면서 이것도 가지고 가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지나니까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밖에 놓여있는 쓰레기 봉투를 봤는지 비밀번호를 두들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작에 바꿔놓았는데 문이 열릴 리가 없었죠. 이제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할 일이 없는데 이웃들한테 그런 모습 들키면 쪽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라도 한 건지 문 앞에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문 좀 열어보라고, 왜 그러냐고 대화 좀 하자고 빌기 시작하대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라고 했죠. 혹시나 큰 소리라도 나서 늦은 시간에 이웃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대꾸 정도는 해줬어요. 경찰 부른다는 소리에 놀라기라도 했는지 이내 바깥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더 지나서 살짝 문 열어보니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은 자기 짐도 챙겨서 사라졌더라고요. 이제 두 다리 뻗고 자면 되겠다 싶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후련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자친구 성격에 그 정도 깡은 없을 것 같고 보나마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엄마 모시고 집에 다시 쳐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시모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더라고요. 이젠 진짜 이웃들한테 민폐가 되겠다 싶어서 하는 수 없이 문 열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줬습니다. 예비시모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제 머리채부터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가뿐하게 피해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경찰을 불러야 정신 차릴 거냐고 한마디 더 해줬어요. 집에 들어오게 해준 것도 괜히 이웃들 피해가게 하기 싫어서 문 열어준 거니까 뭐 대화로 풀어볼 생각일랑 그런 착각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파혼하겠다는 거야 지금 상황만 봐도 충분히 알았을 테니 그만하고 내 집에 나가주시라 한마디 해줬죠. 예비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에 들어왔는데 경찰은 무슨 경찰이냐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경찰 한번 불러보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경찰도 너부터 잡아가지 나를 잡아가겠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들 집 타령을 하고 있냐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 집에 당신 아들 돈 들어간 게 뭐가 있다고 내 집을 자꾸 아들 집이라고 하느냐고, 아주 엄마랑 아들이랑 똑같다고 힘껏 비웃어주니 예비시모가 부들거리면서 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옆으로 살짝 피했더니 자기 힘을 못 이겨서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는데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저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치대요? 뭐 하는 짓이긴 뭐 하는 짓이겠냐고 당장 니네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TV 가져간 건 네 잘난 자취방 빼서 가져온 보증금에 몇 달 이 집에서 살았던 거 월세 낸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 꺼지라고 남자친구에게도 한마디 해줬어요. 바닥에 고꾸라져 있던 예비시모가 일어나서 다시 또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 길로 예비시모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힘으로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봐요. 남자친구가 아연실색해서는 자기 엄마 뜯어말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더 험한 꼴 당하겠다 싶었는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그제서야 내 집에서 나갔어요. 그 뒤로 남자친구한테서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싹 다 무시해버렸어요. 답답했는지 저한테 문자를 다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다 늦었다는 것도 모르는지 잘하겠다. 어머니는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하겠다는 후회만 섞인 반성문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기가 여태 모아놓은 돈도 어머니가 지인들한테 돈놀이를 해주고 있던 게 아니라 다 쓰고 없다더라면서 당장 주기로 했던 집값은 못 줄 것 같지만 앞으로 평생 어머니하고는 볼 일 없이 지내겠다. 이런 식으로 꽤나 길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반성문 써서 내민 정성을 봐서 답장은 해줬습니다. 내 마음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다시 잘해볼 생각이라면 꿈 깨라고요. 그렇게 몇 번 강하게 나갔더니 얼마 전부터는 더 이상 연락도 오질 않네요. 그나마 덕분에 내 집 마련한 걸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아직 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앞으로 제가 갚아야 할 돈이긴 하지만 요새 힘든 부동산 상황 속에서도 재개발 소식에 집값이라고 조금 오른 상황이라서 갚을 돈만큼은 아니지만 투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득을 봤으니까요. 돈이다가 아니지만 그나마 이 집이 마음의 위로라도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혼한 게 흠도 아니라는데 그깟 몇 달 한 집에서 같이 지낸 게 앞으로 제 인생에 무슨 흠이나 되겠나 싶거든요. 이걸 저희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진짜로 저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결혼 전에 동거했다는 눈치가 무서워서 그냥 결혼을 해버렸다면 아마 100% 이혼했을 거고 그걸로 더 눈치 보고 살았을 거예요. 이혼보다 깔끔한 파혼이 100번 낫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